장자.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죠. 장자가 잠에 들었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본인이 나비였었던 거죠. 너무나 신나게 세상을 누비면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딱 깼는데 본인이 나비가 아니고 장자인 거예요. 이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나비라고 꿈을 꾼 장자가 난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나비가 본인이 장자라고 꿈을 꾸는 이것이 꿈인지,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획기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꿈과 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거의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인 거잖아요. 참고로 사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꿈을 꿉니다. 꿈을 안 꾸는 적은 없고, 더구나 우리는 매일 밤마다 꿈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 꿉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가 뭘까?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은 계속 연결이 되지만 꿈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 같은 경우에 나비가 됐다라는 꿈을 꿨다가 그 다음 날은 다른 꿈을 꿨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고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자가 꿈을 꾸는데 매일마다 꿈이 연결이 된다. 그럼 그것도 현실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은 연결이 되는데 현실에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서울에서 지금 어쩌다 어른 강연을 하는데 내일 갑자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뉴욕에 와 있다. 그럼 아마 그게 꿈일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는 중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스토리, 이 장면을 연결해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꿈일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과 현실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고, 현실에 대해서 최초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신 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이 동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만약에 어두운 동굴에서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저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들의 그림자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편성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고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을 보면 생긴 게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도 다르게 생긴 녀석들을 왜 우리는 다 같은 물체라고 이해를 하는 걸까? 그래서 도대체 고양이라는 보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반대로 고양이는 무엇인가 내가 완벽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고양이는 털이 짧고 그럼 페르시안 캣은요? 아 그래? 그러면 털이 길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얘는요? 계속 반대 예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현실을 언어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개, 사람, 신. 그렇다면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왜 갖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진 현상들에 대해서 보편성을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플라톤이 제시했었던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긴 강아지들과 다르게 생긴 고양이들을 각자 같은 물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녀석들이 진짜 물체가 아니고 이데아 세상이라는 완벽한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 고양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현실과 그림자를 구별 못할 리가 있냐? 라는 비판이 나오자 저 동굴 예제를 들으신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림자만 보고 살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인지 진짜 물체인지. 더구나 저 동굴 예제에서 재밌는 건 저 동굴 안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 우연히 저 쇠사슬을 풀고 바깥에 나온 거예요. 저 서 있는 사람 같이. 바깥에 나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진실인 거죠, 이분이 볼 때는. 그럼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실을 보여줘도 이 해가 너무 밝아서 세상을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그림자만 보고 살면 세상을 보여줘도 못 알아볼 거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진실, 현실을 알아보고 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동굴로. 친구들한테. 야, 이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고 바깥에 진짜가 있더라 하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스토리인데 결국 우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현실을 알아보게 하더라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알아보더라도 아무도 나를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조지 버클리라는 17세기, 18세기에 활동하셨던 영국 철학자가 계시는데 결국 조지 버클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오감, 눈, 코, 귀로 들어온 정보를 내가 느낀 게 현실이다. 내가 꿈을 꿀 때 예를 들어서 그걸 진짜로 느끼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게 아마도 그 현대 뇌과학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 세상은 존재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컴컴한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동굴 같은 두개골 안에 갇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 안에 만들어진 투사되는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은 이 동굴 안에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진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덕분에 아주 재밌는 우리가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나 개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흑백은 쥐에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가깝게 보이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멀면 멀수록 흐리게 보이고 밑에 있는 저 여러 가지는 지금 저런 식으로 벌레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수백 개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수백 개 복사판이 동시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세상, 우리 사람과 쥐와 고양이가 분명히 같은 현실에 살고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누가 느끼는 현실이 진짜일까? 답은 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진짜라는 거예요. 쥐의 현실이 따로 있고 고양이의 현실이 따로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대식의 현실이 따로 있고 지상렬 씨의 현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내가 느끼는 현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은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이 사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좀 더 길게 보이죠. 네. 주변에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서 왼쪽에 더 길다라는 저건 착시 현상입니다. 안 믿으시면 나중에 줄자 가지고 재보시면 제가 안 믿으시는 눈빛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쪽이 더 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저 두 개 동그라미에 근처에 큰 동그라미들 있죠. 네. 보면 당연히 오른쪽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잖아요. 네. 줄자로 재보면 왼쪽, 오른쪽 저 주황색 동그라미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니 앞에 건 그런데 저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분명히 저기 더 커 보이는데.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주변 동그라미가 더 크죠. 네. 오른쪽은 주변 동그라미가 더 작고 저 파란 사각형하고 노란 사각형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자, 얘네들이 보면은 배경이 없을 때는 같이 움직이죠. 네. 배경만 생기면 앞뒤로 움직이죠. 네네네. 네,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데 배경만 바뀌면 앞서가니 뒤서가니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기술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컴퓨터 코딩 잘 못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뇌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큰 게 있으면 더 작게 보이는 거고 주변에 작으면 더 크게 보인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내가 상당히 불행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 나가면 뭐 미국의 H대학교 교수가 됐다. 그러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나가네 하고. 월급도 똑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2만 원 더 받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받는 거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1만 원 받고 다른 사람들은 5천 원 받는 걸 택하겠습니까? 그럼 1만 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2만 원 받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2만 원 받고 상대방이 10만 원 받으면 이게 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다들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키가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어야지 더 크다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행복도 비슷한 거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불행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와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할 수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인하고 비교하자면 이건 정말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고,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내가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내가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또 행복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비교 그룹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 행복의 지름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